되겠죠. 예, 오늘 특강의 제목은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인데 제가 부제를 좀 저렇게 달아봤어요. 제가 이거부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다 가지고 계시는 이제 운전면허입니다. 제가 이거 97년 2월 달에 땄거든요. 그 사이에 적성 검사도 2번이나 해서 이제 갱신도 된 거죠. 근데 무사고 20년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죠? 제가 운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차는 있는데 저 아내가 몰고 있고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죠. 면허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언제라도 운전을 해야겠다 싶으면 물론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운전을 안 하긴 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빅데이터 얘기로 돌아오면 지금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스포츠 분야에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각자 또 분야도 조금씩 다르시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계시는 분야에서 스포츠 그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거기 계시는 필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다만 빅데이터를 내가 판단해 보니까 필요 없다 아직은. 그래서 안 쓰는 건 좋은데 못 쓰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뭔지 이해하고 또 나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제가 운전면허를 일단 따놓은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하시면은 빅데이터를 못 쓰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 내 분야에서는 아직은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그래서 안 쓰겠다. 그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써야겠다 하시면 그때는 바로 되죠. 근데 못 쓰는 분이 되시면 그때 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분이 일단 되시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이제 차차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 목차는 이렇습니다. 스포츠와 빅데이터가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건 좀 금방 답이 나오는데 다른 분야보다도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요. 빅데이터로 가치를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은 저희 같은 전문 기업한테 맡기시면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시면은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뭐 네이버 블로그 몇 줄 읽어보고 이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큰일 나고요. 제가 좀 꼭 아셔야 되는 거 위주로,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 위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무당은 아니신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활용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스포츠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분야는 크게 두 개입니다. 제가 봤더니 하나는 스포츠 경기 내에서 어떤 선수가 더 좋은 선수냐, 어떤 선수가 팀 승리에 더 도움이 되는 선수냐, 그 팀이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이런 거를 다루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경기 내적으로. 그 다음은 경기 외적으로 스포츠, 레저, 관광, 여가 이런 트렌드가 어떤지,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이건 경기 좀 밖의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기 내적인 거에서 빅데이터가 성과를 낸 것 중에 메이저리그 사례만한 게 없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프로필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만한 분들 계시던데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경기 밖의 상황,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박성희 교수님 의뢰를 받아서 최근 했던 거를 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은 전문가들을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그 사람들한테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천장의 벽화 아시잖아요. 그 8년 동안 그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의뢰를 한 거죠. 다빈치한테 일을 주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미술에 대한 이해 없이 일주일 안에 다 덮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작품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의뢰한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이 뭔지 미술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을 기다렸는데 왜 아직도 여백이 있냐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분이 최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주셔야
빅데이터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은 많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시면 잘못된 오더를 주실 수 있고 잘못된 기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일단 제 소개를 좀 자세히 드리면 저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원자핵공학 학사 석사했는데 컴퓨터공학을 부전공했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만들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듯이 이런 컴퓨터 IT 쪽에서는 뭐 나름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IT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그 필드에서 직접 겪어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영학 석사학위는 짧게 가지고 있고 제가 2002년에 그 벤처 얘기가 많던 그 시절에 한번 벤처 창업을 했었어요. 4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망했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LG와 삼성 직장생활 10년 하면서 좀 준비를 다시 해서 재작년 봄에 두 번째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병행해서 스포츠 빅데이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 밑에 저런 뭐 R&D 과제 평가위원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강사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저는 이제 12년 전부터 하나하나씩 5개의 4인 야구팀을 만들어서 서울에 2개, 안양, 천안, 춘주에 하나 5개의 4인 야구팀을 만들어서 제가 단장 겸 외야수로 뛰고 있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 2030년까지 사업을 한 다음에 그때 그 회사는 이제 그 직원 중에 가장 훌륭한 친구한테 물려주고 이제 2030년 시점에서 서울연고 프로야구 팀 중에 가장 정신 못 차린 팀을 인수해서 저희 야구팀 이름이 뉴타입스거든요. 그 건담 에반겔리온에 나오는 서울 뉴타입스로 만드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그 타켓은 LG, 두산, 뭐 넥센, 뭐 SK 정도, KT까지 수도권이면 될 텐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딜 인수하는 게 싸게 할 수 있을지. 근데 제가 그 인수할 돈이 분명히 없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신문에 광고를 낼 거예요. 내가 저 팀을 인수해서 더 좋은 팀을 만들 자신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주주로 모신다. 시민구단 형태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면 내가 2005년부터 이렇게 아마추어 야구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를 이제 뭐 좀 설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그 5개 야구팀이 야구 팀명을 상표 출원한 최초의 팀이에요. 저희 뉴타입스라고 하는 그 팀명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돼 있습니다. 그가 왜 최초의 팀인지 아냐면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니까 특허청 담당자가 장난하지 말라고 그 3년 동안 거절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장난이 아니고 팀명을 상표로 가지고 있어 2030년에 그 하나 인수해서 서울 뉴타입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뉴타입스라고 하는 팀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야구뿐만 아니라 뭐 농구, 배구, 뭐 아이스하키, 제가 아이스하키 보러 일산에도 일부러 여러 번 갔고 테니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건설회사 있다 보니까 해외에 좀 길게 있었는데 주말마다 뭐 호주에 석 달 있을 때는 크리켓도 일부러 막 가서 봤습니다. 크리켓이 5일짜리 경기잖아요. 근데 좀 줄인 게 9시간짜리 경기가 있어요. 예, 그것도 가서 보고 하여튼 좀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런던 올림픽 때 장미라는 선수가 마지막 바벨을 내려놓으면서 바벨에 키스하는 거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거다 싶어서 제가 바로 동호회를 찾아서 매주 토요일 날 한체대 그 역도장에서 연습하는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또 하고 하여튼 이런 장황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이상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 배경이고요. 뭐 저는 이제 뭐 저기 그 박성희 선배님의 대학교 ROTC 후배고 이제 군생활 해병대에서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밑에 연락처는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 누군지 아시죠?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제키 로빈슨 매주 저분 데이 때 모든 선수들이 42번을 달고 뛰고 이러잖아요. 자꾸 이런 게 뜨나요? 잠깐만. 그렇죠. 예. 많이 보셨군요. 저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흑인들이 뛰는 리그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뭐 니그로 리그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다가 저분이 원체 야구를 잘하니까 이제 메이저 LA 다저스에서 기회를 줬고 이분이 그 인종차별의 벽을 깬 거죠. 그게 이제 1947년인데 근데 제가 어떤 걸 찾았냐면 그 미국의 제가 발레 분야는 잘 모르는데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라는 뭐 그런 유명한 발레 팀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흑인이 수석 발레리나가 된 게 무려 201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메이저리그의 벽을 깬 게 1947년인데 이 간극이 뭐 6년도 아니고 68년이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분야에서는 흑인 백인 따지지 않는 게 거의 70년 전 얘기인데 발레 분야는 그게 불과 재작년 얘기인 거죠. 참 쇼킹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저 위에서 두 번째 분이 장훈이죠. 한국명이. 여기 뭐 400승 투수도 있고 뭐 저 밑에는 지금 뛰는 선수들이고 막 그런데 다 제일교포입니다. 근데 그냥 제일교포만 적은 게 아니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상당히 족적을 남긴 분들만 적어도 이게 다 못 적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이 일본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좀 차별을 받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야구라는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발레 분야보다 야구 분야가 이렇게 인종차별의 벽을 깨는 게 이렇게 70년이 앞선 이유.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제일교포들의 그런 차별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대충 뭐 뭔지는 아시겠죠. 아마 이제 딱히 뭐 그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그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객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그러니까 제키 로빈스가 싫었던 백인 감독도 아니 저 선수가 타율이 3할이 넘고 뭐 홈런을 30개씩 치고 도루를 40개씩 쓰니까 저 선수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가네모토가 뭐 제일 교포고 해도 그 팀에서 제일 타격 성적이 좋고 찬스에도 제일 강하니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발레는 물론 발레를 잘하는 분들은 딱 보면 잘하는 발레 무용수인지 아닌지 알겠지만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춤추다가 넘어지지 않는 이상 뭐 잘한 건지 뭐 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뭐 열심히 뭐 캉청캉청 하다가 퇴장하는데 뭐 어디서 박수 쳐질지 모르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장점이라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잘하는지 어느 팀이 잘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월드컵 보면 이탈리아 떨어졌잖아요. 네덜란드 떨어졌죠. 그걸 만약 투표로 해서 하면은 네덜란드가 떨어질 리가 없죠. 이탈리아가 떨어질 리 없고. 근데 경기를 했고 경기 결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스포츠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거 아주 충격적인 건데 요 앞에 브라질 월드컵 때 4강전에서 독일이 브라질한테 이겼어요. 그래서 독일이 우승했죠 결국에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가운데 빨간 데 부분 몇 대 몇으로 이겼었냐면 7대1로 이겼습니다. 7대1로. 이게 슈팅이 7이 아니고요. 그 골망을 흔든 게 7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선수나 이 나라 이름 표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은 그 일본의 SAP라고 하는 ERP 회사 전 세계 1위 ERP 셉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축구 빅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축구 동영상을 주면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캐치해서 선수들의 어떤 능력치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이 이렇게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근데 그걸 자동으로 빅데이터를 합니다.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SAP하고 독일 국가대표팀이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그게 8강이 될지 결승이 될지 모르지만 브라질은 분명히 만날 거라고 예상하고 한 4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를 뽑고 육성하는 거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강력한 이제 성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이벤트는 역사에 남을 이벤트인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둑이 스포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아시안 게임에는 이게 스포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스포츠적인 요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이 스포츠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승패 기준이 명확하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뒀는데, 그걸 중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알파고가 바둑을 왜 저렇게 두는지 설명이 안 돼요. 구글에서도 설명을 안 해주고 좀 장난하는 것 같이 둬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원에 가서 유명한 바둑 기사랑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바둑을 그렇게 두면은 치워버렸을 거예요. 장난하지 말라고. 근데 구글이라는 명성 때문에 참고 이세돌 끝까지 뒀는데 웬걸 이겨버린 거야, 구글이. 그리고 어쨌든 이 분야는 승패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이벤트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아주 큰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스포츠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다음 예가 바로 있는데, 이 이벤트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종대학교에서 구글 솔루션하고 전문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번역 대결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구글이 번역은 더 빨리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번역이 더 자연스럽다, 사람 승,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코에 걸면 코 걸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차이를 보시겠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앞에는 스포츠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들지만 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번역 같은 분야는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사람께 말이 되지, 이래버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 이유기도 한데, 빅데이터나 뒤에 가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포츠 분야는 검증 주기가 빨라요. 만약에 교육 분야에 빅데이터가 적용이 된다고 쳐요. 그게 성과가 있는지 언제 할 수 있냐면 20년 뒤에 할 수 있어요. 한 세대가 바뀌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제 정책에 빅데이터가 적용됐다, 그 성과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게, 경제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수많은 요인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스포츠는 경기가 매일 있죠. 최소한 매 시즌마다 우승팀이 나오고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금융, 유통, 물류, 제조, 마케팅, 행정 이런 분야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적용돼서 검증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스포츠를 돌립니다. 거기서 인정받으면 다시 금융으로 내려와요. 그게 바로 알파고였어요. 알파고 원래 바둑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금융에 쓰려고 만든 거예요. 금융 에너지. 근데 그쪽은 검증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람들 납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약간 틀어가지고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는 바둑 분야에서 세계 챔피언 커즈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됐죠. 그래서 구글이 이제는 바둑 가지고 안 놀아요. 재미없다. 그래서 다시 금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시면 그게 3, 4년 뒤에 다른 분야에서 적용될 모습이에요. 스포츠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적용되고 활용되고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앞섰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좀 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그만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스포츠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스포츠에서 이런 방법들이 결과를 내는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첨단인 겁니다. 빅데이터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베드라는 말 쓰거든요. 스포츠 분야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딴 분야는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결과가 나면 이제 금융으로 가져가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스포츠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좀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완전히 이해 못 하시더라도 지금 교재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한 번 읽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한 2번, 3번 보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이 자리는 흐름만 이해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그냥 이해가 아니고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어설픈 이해는 안 하신 반 못해요. 그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정확한 이해를 드릴게요.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이런 하도를 던지게 되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기 빅데이터가 뭡니까?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아, 예, 맞습니다. 예, 뭐 좀 필요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예. 순서만 좀 바꾸시면 100점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빅데이터 그러면은 뭐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뭐 데이터가 뭔지는 알고 빅이 뭔지도 아니까. 그래서 뭐 데이터가 많은 빅데이터 같기도 하고 뭐 다 얘기하시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좀 이제 찾아보시면 빅데이터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어요. 위키티피아에도 있고 뭐 가트너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들 얘기하시고.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맨 밑에 보시면 만약에 돈 중요하죠. 돈 없으면 안 되죠. 사회생활 할 때. 돈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이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 맞는 말이죠. 아무 느낌이 없죠. 여러분들 후배한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 후배가 뭐 돈을 벌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여러분들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중요하다는 거 안 중요하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교과서적인 정의로 이해하시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실제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은 다 맞는 말인데 예시를 드린 것처럼 저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래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빅데이터 석학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쉽게 제가 바꾼 부분도 있고 우리 회사는 어쨌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저런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생을 한 5년 해본 거예요. 뭐 월세도 못 내고 막 돈 때문에 애들 뭐 교복도 못 사줘가지고 물려 입혔던 애가 집 나가고 막 이런 거 겪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이 한 페이지로 일단 모든 게 요약되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사실 이 책을 들고 가기 힘드시면 요것만 뜯어서 가셔도 돼요. 요것만 뜯어서 가시면 되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올 데이터입니다. 올 데이터.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포인터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가운데 원을 보시면 데이터라고 있죠. 데이터. 저렇게 많은 데이터 중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게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개면 100개 다 인포메이션이 아니고요. 절대로 뭐 어떨 때는 10개, 어떨 때는 20개. 그 중에 부분 집합.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여자의 핸드폰 번호는 인포메이션이죠. 내가 관심 없는 여자의 연락처는 인포메이션 아니죠. 나 그 글로 전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 중에 그 사람한테 그 조직한테 필요한 일부분의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사람이 하단에 보시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중에 인포메이션을 추려냅니다. 수집 단계에서 100개가 들어오면 80개 이건 필요 없어. 쓸 일도 없을 것 같아. 바로 버리고 20개는 내가 저장해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겠다. 수집 단계에서 사람이 개입해서 인포메이션을 추려요. 그렇게 추려진 인포메이션을 활용할 때 그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거나.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체 데이터를 추릴 때 처음에 받을 때 이렇게 추리잖아요. 그 사람의 의지와 논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해석할 때 되게 깔끔하게 해석이 돼요. 자기 논리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건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IT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 중에 인간한테 필요한 소수의 인포메이션을 잘 걸러서 수집하고 그거를 인간의 논리대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 밑 하단의 흐름을 도와주는 기술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고 우리가 그냥 흔히 IT 하는 그게 IT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뭐냐면 IT가 DT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뀌어 있어요. 이미 바뀔 것이다 아니고요. 한 5년 전에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 장치가 싸졌어요. 컴퓨터 계산 능력이 좋아졌고 굳이 안 걸려도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근데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보통
웹이라든지 SNS라든지 IoT, M2M 같은 거는 한마디로 저건 센서 같은 거예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이라든지 사람들이 뭐 리플을 달고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를 그냥 거르지 않고 일단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거 다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데 이거를 분석할 때 인간의 논리로는 해석이 깔끔하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논리랑 안 맞는 것까지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의 판단력으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한쪽 부분은 해석이 되는데 한쪽 부분에 아예 말이 안 맞고 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인공지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한 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어떤 사람이 빅데이터 얘기를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인공지능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빅데이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활용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서 쓰는 게 아니고 수집 단계에서 인간의 논리 밖에 있는 것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간의 논리는 해석이 안 돼요. 저게 데이터 테크놀로지고 저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올 데이터의 의미죠. 들어온 데이터를 거르지 않겠다. 그게 올 데이터가 빅데이터입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일단 요런 흐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시는 좀 얘기 길어지면 넘어가고요. 일단 이런 흐름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전체 데이터 중에 수집 단계에서 사람이 일부 인포메이션을 추려버렸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를 일단 다 받고 그거를 사람의 판단도 물론 들어가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 그런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됐고 그렇게 거르지 않은 모든 데이터, 올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시죠? 벨라스케스 그림인데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제 많은 유명한 화가들에서 패러디가 많이 됐어요. 이제 뭐 잘 그린 그림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원래 그림보다 제가 좀 명도를 높였어요. 원래 그림 좀 어두워서 이렇게 띄우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어둡습니다. 자, 이거 그냥 난센스 퀴즈, 아니 퀴즈 같은 건데 요거를 한 1분 동안 집중해서 보시고 제가 그 다음에 개수를 물어보는 질문을 드릴 거예요. 개수. 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뭐 무슨 부담 갖지 마요.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찰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 이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뭐 교재 있는 걸 보셔도 되고. 보셨죠? 뭐 그림 복잡하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여기에 나온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예, 한번 우리 그 대략 찍어보시면 대충 8명? 정답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저 뒤에 거울에 있네요. 11명. 근데 뭐 얼추 맞추신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오차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맞추셨죠?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이걸 한 번 더 보세요. 아까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이번에도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를. 그냥 계속 개수만 세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또 보셨죠? 예. 보셨죠? 대략 보셨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충 이제 연상이 되시죠? 이 그림 상황 자체가. 두 번째 문제는 이 그림 안에 화가 벨라스케스가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예. 우리 선생님 몇 명? 이 그림 안에 화가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몇 명을 그리려고 한 걸까요? 서너 명. 훌륭하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벨라스케스가 앞에 1명, 2명, 뭐 3명, 4명, 5명, 뭐 또 4명, 대충 그 정도, 그쵸? 이 앞열에 있는 이 사람들 그리려고 하는 거죠. 벨라스케스는 저 끝 좌측에 있는 저 사람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 개수예요, 개수. 한번 또 다시 보세요. 이제 뭐 반복적으로 보니까 이제 외우시겠죠, 그림을. 예, 자, 요건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저 뒤에 3명하고 거울에 있는 2명에서 5명입니다. 이런 식의. 마지막 문제가 진짜 저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낼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문제도 결국 개수를 세는 건데 한 번만 봐주세요. 예, 뭐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그려도 그릴 수 있겠죠. 뭐 반복적으로 보니까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림은 몇 개일까요? 8개? 오, 대단하시네. 자,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모릅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보통의 분들한테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의 개수는 아예 세질 않습니다. 그림을 줬을 때. 네, 아니 뭐 세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 좀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자폐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림 개수를 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땡겨서. 그러니까 이게 자폐적 성향이 있다 없다가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좀 더 세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 1이냐 0이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 훈련 받기로 보통의 사람들은 관계 위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몇 명이냐, 제가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런 거가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좀 자기의 문제 해결 지향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더 보다는 뭐 그림이 몇 개였는지 이런 걸 좀 더 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이 정상이고 이쪽이 비정상인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간한테 그림을 줘도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확 줄여서 받아들인다는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그 유명한 셀리엔 테스트죠. 이게 사람이 자폐 성향이 강한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거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상단에 보면 왼쪽이 셀리고 오른쪽이 N이에요. 둘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셀리가 요만한 공을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N이 얘가 셀리가 가 있는 동안 공을 꺼내서 박스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셀리가 돌아왔죠. 그래서 셀리한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본 그 여러분들한테 셀리가 공을 찾으면 어디서 찾을까? 라고 물었을 때 다 바구리라고 하시겠죠. 근데 상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공만 보는 거예요. 공이 뭐 이만저만 해서 공이 박스로 갔잖아. 그러니까 자폐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공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적 훈련 받은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입장이 이렇고 뭐 그거 옮길 때 얘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옮긴 거 몰랐을 테니까 여기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폐적 성향이 강한 데 문제지향적이기 때문에 공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테스트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제가 예시를 드린 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뭐 문이 몇 개냐, 그림이 몇 개냐, 전등이 몇 개냐, 뭐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인간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그게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액자고 하여튼간에 한정된 인포메이션만 선별해서 기억을 하거나 말거나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DT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걸 말씀드리면 이게 더 이해가 될 텐데 이거 이제 요 분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뭐 특별한 걸 안 하고 여기 오셨다고 해도 하루 24시간 동안 인간은 14GB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 중에 75%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한 이런 거 안 해도 음악을 듣고 뭐 바람을 느끼고 뭐 냄새를 맡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좀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 데이터를 200분의 1로 압축했다고 가정한 거예요. 압축 안 하고 들어오면은 뭐 거의 테라바이트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14GB면 16GB USB 꽉 찰 만큼 데이터 여러분들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극소수만 걸러서 단기 기억에 넣고 그 중에 자기한테 중요한 것만 장기 기억에 올리고 이제 보통 꿈을 꿀 때
필요 없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과정이 꿈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4GB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실제로 인포메이션이라고 선택하는 거는 아무리 메모 강의라고 하든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하든 10MB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문제 때문에 DT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두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맨날 객관적 그러는데 진짜 객관적일 수 있느냐. 14GB의 방대한 데이터 중에 대략 10MB를 걸러버리는 게 우리인데, 그래서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범죄 현장의 목격자들한테 증언을 받아보면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한테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죠. 14GB의 데이터 중에 13.99 바이트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가 뭐 너는 객관적이지 않아, 뭐 너는 객관적이야, 뭐 내가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다 도찐개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소위 자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주면 그림의 개수를 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개수를 세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이쪽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지만 컴퓨터가 보기엔 양쪽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다 세거든.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벨라스케스 그림을 있는 그대로 다 받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 위주로 셀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림 위주로 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DT의 시대예요. 이게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뭐 다소 무서운 세상이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뭐 연역적 사고가 진리인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는데, 뭐 연역적 사고의 반대는 어쨌든 간에 기납적 사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근거라든지 사례를 기반으로 바텀업으로 사고하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모든 데이터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집합,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기납적 사고를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상의 기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납적 사고가 IT고요. 인공지능이 데이터 테크놀로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벤자민 디즈벨리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통계가 엉터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통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돼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통계라는 게 결국 어떤 모수를 다루고 싶은데 모수를 직접 다루기에는 모집단을 다루기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특성을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하고 어떤 뭐 가설을 세우고 뭐 검증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모집단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에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그 선택된 인포메이션이 모집단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놓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의를 가지면 정작 중요한 걸 모집단에서 아예 처음부터 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요. 근데 이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 전체 데이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흐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가 많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역적 사고에 어떤 반하는 게 통계라고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통계는 인간에서 선택된 한정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릴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기계학습입니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인데 얘는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놓치는 거를 얘는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쉬는 게 좋으니까 잠깐만요. 예. 그래서 보통 빅데이터라고 하면 저런 단계를 나눕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 앞단은 우리 같은 이제 전문회사를 그냥 시키시면 되는 일이고,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은 저 분석, 활용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빅데이터 분야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는 저장 관리, 분석 이런 부분에 이제 기술이 많이 몰렸는데,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어요. 기술이 다 수준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를 하는 회사들은 예측하고 뭐
진흥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을 여기에 삼으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돌아가면 지금 잠깐만 이 그림을 잠깐 돌아오면 데이터 테크놀로지 D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빠진 게 있어요. IT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IT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IT가 뭔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IT가 DT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타임이 빠르긴 하지만 지금 43분이니까 55분까지 예, 조금 쉬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 있으니까요. 예, 질문 주십시오. 55분까지 쉬겠습니다.